지금 그 한국의 그 주가가 네. 고점이냐 네. 아니면 뭐 아직 저평가돼 있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네. 뭐 연결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 보니까 네.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86.7%다 이런 네, 네, 얘기가 네.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뭐 일단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에서 주식시장의 비율이 차지하는 게 86.7%라는 의미는 보기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한국을 신흥국 증시로 보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90% 100% 되면은 다 왔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선진국 증시를 보면은 아직 멀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 그리고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 극복 이후의 한국을 놓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도둠할 수 있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이나 산업적이나 증시 위상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 왔다라기보다는, 변화를 좀 지켜보자. 좀 긍정적인 뷰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버핏 지수인가? 아, 그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틀린가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GDP 대비 비중을 따져가지고, 이게 보통은 100이라고 하면 적정 밸류, 뭐 이걸 넘어서면은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PER이란 것도 좋은 종목은 50배, 100배, 200배를 가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다른 거죠. 그리고 좋은 주식은 여기서 90%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100, 110, 120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테슬라, 애플 절대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PER이라는 지표가 이익 대비 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EPS, 이익이란 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뭐가 될까요? 좀 헷갈리실 텐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이 멈춰 있다면 PER이 주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렇게 다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통하거나 아니면 뭐 통상적으로 나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PER은 인기도다. 인기가 많으면 100배를 가고 200배를 가는 거고, 인기가 없으면 4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다. 이거를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보면은 투자에 실패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절대적인 값으로 놓고 여기 왔으니까 끝이다라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왔는데 향후 변화가 위로 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까지 위로 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미국 대선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일단 미국 대선의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불안하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누가 되든 간에. 아,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오늘자로 대선 전망 자료를 썼는데, 결론은 누가 되든 간에, 누가 이기든 간에 대선 전후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누가 되든 간에 대선 이후의 추세적인 상승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게, 누가 되든 간에 왜 단기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냐. 바이든이 되면은 좋을까요? 바이든 되면 일단 법인세 올라갈 거에다가 네. 뭐 IT 기업 규제 네. 강화되고, 또 당장 닥친 이슈는 트럼프는 대선 불복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도 바이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페타콘 분리. 기정사실화되면 또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이 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땅 되자마자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등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되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될 거라는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바이든이 될 거라는 기대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추가 경기 부양 규모가 더 커질 거다. 신재생 에너지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톤다운 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누가 되든 간에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선을 자꾸 지켜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결정이 된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되든 간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자기가 내놓은 공약을 막 몰아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도 미중 무역 분쟁을 말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2017년에 취임한 이후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간 건 2018년 3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그동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될 만한 정책을 먼저 폈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정책을 단기간에 피긴 어렵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이라는 흐름들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좀 좋은 요인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선입관으로는 좌충우돌식으로 네, 네. 즉흥적으로 네. 뭔가 일을 자꾸 터트리는 네, 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시끄러워지고 네, 네. 근데 미중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하고도 네, 싸우고 맞습니다. 우리도 막 압박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적으로 만들면서 전선을 넓히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다 반항해 볼 만한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어떤 이런 기조 이런 네.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주변국 우방들서부터 탁 다스려가 이게 다독다독거려가지고 네. 먼저 우리 진영을 딱 만들고 네. 공격을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중국이 트럼프 때는 막 버텼지만 네. 이렇게 왔을 때는 너무나 압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좀 쉽게 항복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좌충우돌하고 막 여기저기랑 분쟁을 일으키면서 진영을 만들진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도 압박받고 여기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기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맞아요. 네. 가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우리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편을 나누는데. 편을 나누면은 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바이든의 후보가 되는 거를 이제 뭐 기정사실로 하고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중국의 보복을 지금 대비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이런 말씀도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게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와 북한을 매개체로 트럼프와 잘 지낼 수도 있고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국도 미국도 그렇게 세게 압박을 하진 않았던 상황인데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미국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바이든은 우리 쪽을 선택해. 중국은 우리 쪽을 선택한다면 제재할 거야. 그게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중국이 보복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책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현재로서. 뚜렷한 대책이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드 보복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인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생산부터 소비 밸류 체인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 한국 증시, 한국 기업들은 좀 더 불안한 흐름들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바이든 취임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뭔가 미국 대선 이후를 봐야 되는데 네. 어느 시점에 뭐까지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우리가 매도를 결정해야 되느냐. 저는 단기적으로 대선 직후 충격이 있거나 단기 등락이 있다면 그때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 특히 바이든이 되면은 증세, IT 기업 규제 강화, 최저임금 2배 인상, 여기에다가 미중 문제에 있어가지고 진영을 형성하는 이슈들, 그런 것들은
빨라야 2022년 정도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아,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취해진 게 1년 3개월 뒤였거든요. 취임한 뒤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바이든이 되면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가 좋죠? IT 기업 규제를 하고 증세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리면 얘네들이 당장 영향을 받는 건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성장 매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달러는 약해질 거고, 그러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그동안 미국을 완전 집중됐는데 그 유동성이 탈출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상당 기간 동안 신흥 아시아, 신흥국 이런 쪽들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변수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변수, 부정적인 변수가 시차를 두고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누가 됐든 간에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됐든 이쪽이 됐든 이제 여러 시나리오 이렇게 네. 나오는 거 언론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달러와 관련된 약세 기조는 뭐 어느 또 상황인데도 다 이건 흐름인 거죠. 흐름이고 속도는 바뀔 수 있겠죠. 다 바이든 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가파르게 전개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강세를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2016년에 2017년 달러는 약세다. 2017년에 2018년 19년 달러는 강세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2016년 말에 2017년 전망할 때는 다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 트럼프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어. 맞네 라고 하셨는데 2017년 말에 18년 19년 달러 강세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달러가 어떻게 강해져?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정치가 경제나 금융시장의 추세를 만들진 못합니다. 방향성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변수가 될 수 있을 수는 있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변곡점을 좀 당기거나 늦출 수는 있겠죠. 근데 잘 가는 경제를 갑자기 확 꺾이거나 잘 못 가는 경제를 갑자기 살리거나 잘 올라가는 증시를 확 꺾어버리거나 그러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 흐름들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 흐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하고 유럽 간의 GDP 성장률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의 70%가 유럽에서 있거든요. 유로화가 54%, 파운드화가 16% 정도 됩니다. 그 인덱스 지수. 네, 지수를 비율이. 구성하는 게. 그래서 유로화가 약해지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유로화가 약해지고, 이런 상관관계를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둘 차트를 그려보면 완전 정반대로 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관건은, 제가 2017년 말에 18년, 19년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2017년을 저점으로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지표가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기 폭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2분기를 저점으로 요게 유럽이고요. 요게 미국이면 2분기 때는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차이가 났네요. 네, 완전히 차이가 났으니까 3월, 4월 달에 달러가 피크를 찍었죠. 자, 3분기 때는 이렇게 됩니다. 유럽이 확 치고 올라옵니다. 4분기 때는 붙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역전이 되고요. 2분기 때는 유럽이 훨씬 좋아요. 그래요? 네. 유럽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질문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유럽 경제가 좋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금리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네. 뭐 더 이상 무기도 없고. 네, 무슨 말이냐면, GDP 성장률을 볼 때 있어서는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년부터 반대로 미국은 작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경제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 반대급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네.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로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 아니지. 달러가 약해질 수 없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작년에
이 영향, 그러니까 미국이 좋고 유럽이 나빴던 영향으로 달러가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역전이 된다면 최소한 이걸 되돌리는 과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의 경기가 얼만큼 회복이 되는지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얼만큼 빠른지에 따라서 달러 약세 흐름들은 더 빨리 갈지 더 깊이 갈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에 대한 거를 막 요구했잖아요. 네. 뭐 위안화 뭐 환율 네. 조정해라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지금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세가 된 이 현상을 만족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세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말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달러는 강했어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들이지만 여기서 강세 기조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그럼 우리 같은 수출 국가들에게는 또 이게 뭐 장점인 면도 있지만 이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네. 확 낮아지는 네. 효과도 있잖아요. 부작용. 네, 부작용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을 하는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환차손, 환차익, 환율에 따라서 손해가 더 컸고 이익이 더 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왜 달러가 약한지, 왜 달러가 강한지, 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는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지 강세로 가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분기별 원달러 환율의 변화율하고 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하고 보면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서 환율 효과가 들어오는 국면에선 네.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 약세 때문에 우리의 경기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은 더 잘 되고. 무슨 말이냐면 이해득실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환율 효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수출을 더 많이 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워낙 강세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고 특히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슬로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급해진다 라는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축될 수 있는 변수는 맞죠. 그런데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이런 트렌디한 흐름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성 원화 강세 흐름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업, 한국 수출 기업들의 그런 큐를 늘려주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어떤 뭐라 그럴까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은 지금 뭐 탈세계화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으니까 제재가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달러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왜냐면 시장 자체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게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다가 약간 슬로해지는 구간이지 회복세를 보이다가 완전 꺾여서 이렇게 다시 다운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출도 약간은 슬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꺾이거나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하게 전개되고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월과 같은 국가적 셧다운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놀래가지고 다들 그랬는데 지금 유럽이나 그런 국가들 하는 것도 비상선포를 하고 심각한 지역별로 이동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상점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국 전체로는 2단계를 하고 수도권은 2.5단계 이런 차별화를 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주들은 좀 통제를 하는데 아닌 주들은 그냥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한 경기 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셧다운 하는 게 더 나라의 경제에 더 네, 안 좋다. 안 이게 좋다. 이제 인식이 쌓인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셧다운을 하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도 크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드리는 전제는 2차,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권역적 차원에서 셧다운은 없다. 경제 셧다운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제 예상과는 달리 미국, 유럽이 여기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셧다운 하게 되면 제 전망은 한 번 더 큰 변곡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다음에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마 뭐 그 전에 합의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 추가 부양책에 네. 대한 문제, 네. 뭐 2조 8천억이냐 플러스 얼마 더 네, 할 네, 거냐 네, 뭐 이 네. 이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뭐 지금 나온 합의 뭐 어떤 합의 아닌 대로 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뭐라 그래 블루 웨이브 뭐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상하원을 다 잡기 자원 때문에 장악해 원하는 대로 해볼 할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정권을 잡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제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할지 모른다는 뭐 지금 뭐 얘기 나누는 걸 들으면 3조, 4조, 5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하고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추가 부양책 합의가 되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이 매수의 타이밍이냐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냐 시장의 흐름이. 저는 그 또한 레벨이 결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아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싸다라는 구간에 있다면 굿 뉴스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버티고 다시 2,4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면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똑같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해석은 다릅니다. 싸다고 느끼면 이게 굿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비싼 구간에서 다 나왔어 이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이벤트가 A다 라고 결정질 수 없다라는 거죠. 지수나 그 상황에 따라서 A로도 B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 이게 굿뉴스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배드뉴스가 된다면 단기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방향성이 있다면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이 결정되는데 이걸 노이즈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음이라고. 소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11월 달에는 이 소음이 시그널, 추세를 결정질 수 있는 시그널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크게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주목하셔야 될 것은 경기 흐름의 방향성,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성, 기업 이익이 올라오는 방향성은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은 가능하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클락션을 울리면은 이거를 클락션을 1시간, 2시간, 3시간 울리지 않습니다. 빵 하고 귀가 따갑지만 몇 분 지나면은 그게 없어지죠. 그렇죠. 소음이 극심해질 때일수록 정점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11월 지나면서 시장의 소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시그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세를 결정짓는 펀더멘탈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주목하셔서 비중할 때 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인지 좀 판단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매수를 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좀 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매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걸로 딱 결정됐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승복했어요. 네. 매수의 시점인가요? 그렇게 되면 매수의 시점이 되겠죠. 근데 불복을 하면 불복을 하면 좀 더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겠죠. 되고. 근데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은 연임이 되는 경우가 시장을 안정을 찾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짧았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정책의 큰 물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시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 또는 단기 등락을 좀 더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좀 더 매수 타임을 좀 빨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이 됐을 때는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하는지 승복을 하는지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좀 매수 타임을 빨리, 바이든 됐을 때는 좀 늦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됐을 때 그 매수 타임,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그 어떤 섹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되든 간에 주도주 자체가 주도 스타일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순위는 좀 바뀌겠죠. 트럼프를 보면은 증세, IT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이미 조정도 많이 받았던 인터넷이나 이런 성장 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지금 보면은 무역이나 경제적인 측면까지 확산이 안 돼요. 산업 부문들에 딱 있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조금은 바뀔 수 있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무조건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앞설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 국내도 많이 네네.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때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확 나올 것이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인덱스는 26% 올랐고 트럼프 인덱스는 마이너스 10%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추세가 꺾이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인 성장을 바꿀 만한 정책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더없이 좋겠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은 완전히 유럽이 주도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세해 준다면 너무나 좋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없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의 폭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비중 확대할 기회는 맞다. 이 레벨인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레벨이나 충격의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우리 보통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네.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가치주, 뭐 은행주, 철강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금리가 좀 반등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벌어져 있던 가격 갭을 좀 메우는 차원에서 조정 양상이 그리고 반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업종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금리 환경이나 아니면은 매크로 환경들이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밑에 있던 업종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좀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비주도주였던 네.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다시 튀기 시작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할 때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조정받는 게 주도주일까요? 아니면 상승할 때 조정받고 조정받을 때 상승하는 게 주도주일까요? 상승할 때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상승할 때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주도주지 상승할 때 혼자 빠지고 조정받을 때 혼자 올라온다고 해서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 그러니까 약점이 자꾸 싼 거,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를 맞습니다. 찾잖아요. 네. 들어오는 걸 찾으면 그만큼 오를 것 같고 네. 많이 오른 거 사면은 괜히 그만큼 많이 떨어질 떨어질까 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은 종목, 잘 가는 종목들을 얼마나 싸게 잡는지가 관건이지, 바닥에서 바텀 피싱을 해서 잡는 종목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것들이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충분히 매수할 기회는 줍니다. 무슨 말이냐?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이 탁 튀었다고 하면은 얘가 탁 튀어서 다이렉트로 오르진 못하거든요. 튀었다가 조정받았다가 튀었다 조정받았다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싼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좀 좋은 종목, 추세가 어느 정도 단단한 종목들을 얼마나 싸게 살까를 고민하시는 게 향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올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또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